다들 자리해 주시고요. 부탁한다. 나 이거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음 어쩔 수가 없네. 자, 포인트가 될 패스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 어쩌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패스 중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대다수의 포인트 가드 여러분들이 패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케이스는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냥 무지성으로 공 받으면 돌려버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패스도 어떤 패스를 줄지, 어떤 타이밍에 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팀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 가드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긴 한데, 뭐 사실 약속된 플레이랑 가장 좋아요. 약속된 플레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팀이랑 나랑 가장 잘하는 플레이란 거,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란 거기 때문에 아군 센터 스크로가 요청하는 패스 타이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타이밍에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패스와 관련돼서 사전 소통이 없었고 패스콜이 없을 때 어떻게 패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좀 잡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확한 롱패스. 엄청 좋은 스킬이죠, 사실. 포가가 롱패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얘는 포인트 가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얘는 포인트 가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친구구나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롱패스는 엄청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패스나 뭐 바운드 패스 이런 거에 비해서 슛 성공률 보정이 엄청 높습니다. 배치의 경우 4레벨 플러스 15%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공을 받는 아군 플레이어는 약간의 경직이 걸립니다. 대략 0.5초에서 1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 스코어가 퀵슛, 플래시슛 계열의 빠른 슛 선택지가 있거나 스크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상대랑 충분한 거리가 있거나 즉 와이드 오픈 상태일 경우에는 롱패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군이 테일러, 미사키처럼 뭐 쯔롱 이런 애들처럼 드리블을 엄청 많이 치는 애들이거나 공격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롱패스는 지양을 하십시오. 도리어 이럴 때는 퀵 리턴을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패스 타이밍도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퀵 리턴, 키핑 리턴 두 개가 있는데 뭐 용어가 그렇다는 거지 간단합니다. 퀵 리턴은 이때까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공을 받자마자 바로바로 들려주는 걸 의미하고 키핑 리턴은 우리가 공을 들고 움직이면서 우리 스코어가 조금 더 1대1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스크린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이런 걸 말합니다. 우선 공격 시간이 7초 이하로 나왔으면은 센터를 골 밑으로 보내십시오. 스크린을 서게 하거나 센터를 골 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센터의 덩크로 이점을 획득하면 됩니다. 아군 스코어가 파워포워드일 경우 세 번째 줄입니다. 스코어가 자유투 라인 인근에 도달했을 때 패스를 합니다. 전술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포인트 가드가 이렇게 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스코어가 파워포워드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덩크를 이쪽에서 고를 수는 없잖아요. 센터도 상대 센터가 얘를 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럼 상대는 뭘 할까요? 아까 투수비 말씀드렸잖아. 스코어는 여기를 커버치를 올 거고 포가는 상대 쪽으로 할 겁니다. 이때 아직 우리 스코어가 이쯤에 있는데 공을 던져주면은 상대 포가는 러닝 스틸 한번 하고 여기서 열심히 긁고 3번까지는 긁을 시간이 나와요. 우리 센터가 스크린 자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공을 뺏긴다. 공격권이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랑 파워포드의 위치가 대충 이 정도는 됐을 때 공을 받자마자 2-3초 이내에 슛을 때릴 수 있을 때 패스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템포 조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엄청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 점수를 언제 낼 것이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밀리고 있으면 빠르게 점수를 내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으면 굳이 빠르게 점수를 낼 이유가 없어요. 막말로 우리가 2점 한 개 넣어 놓고 남은 3분 동안 상대 공격을 다 막아 버리면은 2대 0 으로 게임을 이깁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뭐냐라고 하면은 센터에게 공을 주는 거예요. 보통 스코러들은 이런 걸 좀 싫어하는데 포인트 가드는 스코러가 싫어하는 걸 알고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가 SG다. 슈팅 가드라고 가정을 하고 포인트 가드가 여기까지 공을 뺐어요. 우리 센터는 스크린에서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대1, 2대2 상황이 돼 버리죠. 스코러들은 엔간해서는 1대1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스크린도 2대2에서는 스크린 걸렸는지 신경을 써야 되고 상대 센터가 블락을 뭐 니콜라이 말리크 이런 친구처럼 날아올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공이 포인트 가드에서 슈팅 가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센터한테 가버리면은 센터가 그 타이밍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슈팅 가드에게 공을 주고 바로 스크린을 섬으로 날아오는 블락도 막고 상대 스코어에게도 스크린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슈팅 가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선정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센터는 경기를 지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강한 영향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게 공을 줌으로써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포인트 가드의 슈팅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내용입니다. 포인트 가드의 세이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이빙, 즉 루즈볼 획득은 포인트 가드의 메인 임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스코어가 계속 블락을 당하든 말든 18초 이내기만 하면은 경기를 접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만큼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세이빙 처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세이빙에 대한 기본 이론과 더불어 많은 포인트 가드 유저들이 어려워하는 덩불답게 벽에 튕긴 공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세이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좀 가볍게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이론적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이론적으로 다이빙 캐치의 판정 부분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스킬 설명을 보시면 다이빙 캐치의 판정에는 거리와 높이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기본적인 다이빙 캐치라는 스킬에는 레벨 2에 거리 플러스 10, 레벨 3에 높이 플러스 10이 있고요. 배치, 유이 같은 친구들은 다이빙 거리, 다이빙 높이가 롤링 캐치라는 스킬에서 추가로 증가합니다. 뭐 소방관이라는 접사도 있죠. 소방관의 경우에는 범위라는 판정이 추가로 공개하는데 이건 거리랑 높이를 모두 늘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결론적으로 다이빙 캐치란 다이빙 캐치의 판정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 즉 거리가 된다면 다이빙 캐치의 높이를 통해서 누가 먼저 잡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타이밍이라고 해도 다이빙 캐치의 높이가 높아 공에 먼저 닿을 수 있는 사람이 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염색 같은 걸 하실 때 다이빙 캐치를 꼭 옵션으로 챙겨 가시는 거예요. 에픽 다이빙 캐치 같은 경우에는 염색 옵션에 높이 플러스 10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의 스탯상 이득을 챙겨가고 타이밍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의 수강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이빙 캐치 높이 아니면 롤링 캐치 있는 캐릭터들 경우에 롤링 캐치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다이빙 캐치를 생각보다 많이 뺏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먼저 잘 정타이밍에 쓴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잡히지? 라고 하면은 아마 접사 차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이빙 캐치의 판정 범위를 좀 알아봐야겠죠. 아래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은 엄청 보기 쉽습니다. 흔히 다이빙 캐치의 판정을 캐릭터의 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빙 캐치의 판정은 캐릭터 주변, 이 노란색 원에서 발생합니다. 높이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높이의 경우에는 이 노란색 원을 기준으로 원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범위 안에 공이 들어오면은 공을 잡아내는 거죠.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다이빙 퀴즈에서 이기고 싶으면 이 범위 안에 공을 상대보다 빠르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켓 싸움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건 제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이빙 캐치 판정까지는 0.25초가량 걸립니다. 이거는 센터의 블락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8피면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정타이밍에 잡아버리는 도리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박에 잡으면서 공과 이 다이빙 캐치의 범위가 닿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이빙 캐치의 모션을 보면은 캐릭터가 사선을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다이빙 캐치의 정점 높이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실제 0.25초 이후의 판정 시 내 높이가 상대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한 박자 빨리 뛰어서 뛰는 바람에 높이 판정이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더 위에 있죠. 내가 더 위에 있으니까 내가 공을 잡는 겁니다. 이 판정 시간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kup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경험적으로 최대한 공과 범위가 닿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최선입니다. 다만 땅에 떨어졌다가 튀어오른 직후의 공은 높이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애초에 높이 판정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기도 한데요. 애초에 소방관이 있든 롤링 캐치든 뭐든 간에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튀어오른 직후이기 때문에 이 공을 높이 때문에 못 잡는 다이빙 캐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란색 소방관을 끼고 있든 아예 아무것도 없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즉 공이 한번 바닥에 떨어지면은 순수 거리 및 타이밍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이 판정은 다이빙 캐치를 시전했을 때 유효합니다. 즉 공과 가깝다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은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무조건 루즈볼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빙 캐치가 우선권이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한 가지 스킬을 말씀드렸습니다. 롤링 캐치라는 개념인데요. 유이라는 캐릭터가 아직도 1.5티어에 있을 선수는 아닙니다. 뭐 가속 계열도 없고 엘리웁 슛이라는 쓰레기 없는 두 개의 스킬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이는 1.5티어입니다. 왜냐면 이 롤링 캐치, 다이빙 캐치의 최강 스킬이거든요. 4레벨 롤링 캐치. 롤링 캐치는 일반 다이빙 캐치에 버프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거리와 높이를 제공하는데요. 스킬 설명을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다이빙 거리 플러스 0.1, 높이 플러스 0.1이 두 개가 막혀 있습니다. 유이의 경우에는 여기에 레벨 4가 붙어가지고 플러스 0.15가 거리 높이에 더 붙어 있어요. 즉 롤링 캐치는 추가적인 다이빙 거리와 높이를 제공합니다. 설명은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0.1이 체감상 0.5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롤링 캐치가 없고 상대방의 롤링 캐치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공에 가까이 가서 다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롤링 캐치 모션이 끝나는 동안 다이빙 캐치의 고점에서 잡기 때문에 다이빙 캐치 범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이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공을 빼앗아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롤링 캐치가 있는데 상대방이 롤링 캐치가 없을 경우에는 거리에서 밀리더라도 한 번쯤 질러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공을 많이 뺏어옵니다. 왜냐? 상대방의 다이빙 캐치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내 롤링 캐치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정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추가로 스킬 설명에 적혀있진 않은데요. 롤링 캐치의 판정은 즉발입니다. 즉 경험 없이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이빙 캐치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다크에 성공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높이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이빙 캐치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일단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정점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인게임 내에서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인게임 경험도 중요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포인트 가드 여러분들이 랭크를 돌리기 전이나 팀원들이랑 하기 전에 훈련장에 가서 다이빙 캐치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세트 정도는. 리바운드 훈련에서 나나가 공을 던져주는데 다이빙 캐 그 공을 리바운드를 따는 게 아닌 다이빙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 캐치에 성공하면은 소방관 접사가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다이빙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소방관 접사가 뜨지 않는다면 다이빙 캐치를 못했던 거고요. 다이빙 캐치라는 기술이 포인트가 될 기본기인 만큼 최소한의 예의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정점이죠. 이 정점이라는 개념은 이 선에서 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롤링 캐치의 경우에는 위의 선,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 있을 때 다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롤링 캐치 높이에서 충분히 잡아집니다. 다이빙 캐치의 경우에는 여기가 아닌 조금 더 아래, 이쪽 광고판 윗선 혹은 벤치 윗선에서 누르시면 깔끔하게 잡아주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실까요? 자, 그럼 어려운 파트죠. 이제 덩블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덩블다크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투잉 메타 강세를 보이면서 덩블다크는 포인트 가드의 기본 소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일단 덩블다크의 정의를 얘기를 해보자면 빅플레이어가 상대의 덩크를 블락했을 때 즉시 다이빙 캐치를 해 공격권을 빼앗아 오거나 공격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빙 캐치로 포인트 가드 입장에서는 피지컬을 요구하는 몇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뇌지컬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덩블다크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지컬이 많이 필요해요. 다만 이 피지컬을 보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블락 방향에 따라, 블락의 종류에 따라 덩블다크를 대기하는 포지션의 위치가 다릅니다. 즉 상대 빅플레이어의 블락 종류를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뇌지컬 영역에서의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센터들이 어떤 블락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블락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블락 자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블락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블락 스킬, 루시의 날렵한 블로킹, 에밀리 체이스다운 블락 같은 게 있습니다. 반대로 불키라고 하는데 블락과 동시에 공을 잡는 판정의 블락이 있습니다. 강화 블로킹, 블락행 캐치, 롤비의 블로킹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락한 공을 절대로 캐치하지 않고 멀리 날려버리는 블락, 공식 명칭은 인터셉트 블락이 있습니다. 뭐 불캐의 경우에는 그대로 공격권이 넘어가거나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포인트 가드 입장에서는 해당 블락 시정자가 인터셉트 블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 인터셉트 블락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득팝 레노 그리고 서준 로켓이라고 하죠. 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팀 혹은 우리 팀에 레노랑 로켓이 있으면 언제든 멀리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경기에 그냥 두 선수가 없으면 가까이서 다이빙 캐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다키 아니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반 다이빙 캐치랑 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덩블 다크는 바닥에 공이 닿기 전까지 다이빙 캐치 스킬의 높이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단 소방관, 염색 접사, 롤링 캐치의 판정은 유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런 해당 접사들이 없다면은 땅에 공이 닿기 직전에 다이빙 캐치 판정이 발생해야 공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덩블다크는 공이 도달하는 지점에 누가 노란색 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판정 범위를 가까이 붙이자의 싸움입니다. 만약 내가 위치 선정이 상대보다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에서 바로 다이빙 캐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보다 나빴다고 생각하면은
말씀드렸듯 노란 원을 공에 가깝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위치에 가깝게 간 다음에 상대의 실수를 바라면서 다이빙 캐치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덩벨 닫기는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덩크 블럭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블럭과 동일합니다. 스크롤의 뒤에서 준비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따지고 가면은 블럭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은 상대 센터가 블럭하는 손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덩커가 이렇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 센터가 이쪽 방향으로 막았어요. 어떤 손으로? 이쪽 손으로. 그럼 공은 이쪽으로 그대로 쭉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체이스 다운 블락, 날렵한 블락 같이 옆에서 이쯤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면서 치는 블락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도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기초 단계에서 하실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대 센터가 날아오는 방향 바로 뒤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지셔닝만 제대로 잡으시면 다이빙 캐치 스킬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블락을 치든 포인트 가드가 스코어 뒤에 있으면은 다이빙 캐치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 뒤에 있는 것만 지금 단계에서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터셉트 블락은 덩크 블락 기준으로 3점 라인까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코어가 덩크 슛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여기 상대 로켓이 있다 가정을 하고 우리 루시가 이쪽으로 뛰어갈 때쯤에 포인트 가드는 3점 라인으로 우리 루시의 뒤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인터셉트 블락의 경우에는 대부분 날렵한 블락킹과 같은 소위 옆에서 치는 블락킹이 없기 때문에 뭐 다이빙 캐치 범위 상관없이 스코어 뒤쪽 3점 라인까지 선을 연결을 해서 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쪽으로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자, 마지막 벽에 튀긴 공에 대한 다이빙 캐치. 사실 이게 엄청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롤링 캐치가 아니면은 벽에 가까이 있을 때 닿기를 누르지 마세요. 벽에 튀긴 공도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게임. 그래서 다시 튕길 때까지 높이 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과 가까이 있어서 땅바닥에 튀기지 않은 자신이 있다면은 공쪽으로 그냥 걸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고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롤링 캐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배치가 밴을 당하거나 뺏기게 되면 여러분들 롤링 캐치를 하듯이 습관을 들여버리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걸어가서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다이빙 캐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스틸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될 스틸. 사실 게임에서 변수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속 스킬이나 각종 스킬들을 기반으로 리마르로 파고들어서 덩크를 꽂는 겁니다. 우리 클럽 관리자신 샤앙님이 이걸 잘 아시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스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포인트 가드가 스틸을 해야 되는 상황,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틸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인지해 각종 디버프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페이드 클럽의 천공일주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인터셉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포인트 가드가 스틸을 긁는 판단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누가 들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포인트 가드의 우선순위는 패스 중계, 세이빙, 수비입니다. 스틸 못해도 돼요. 딱히 못해도 됩니다. 근데
스틸을 긁는다고 여러분들이 마크를 놓치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 큰 손해입니다. 스틸은 일반 스틸 기준 선딜레이와 호딜레이까지 생각하면 1.2초 가까이 시간을 들여 고점을 뽑아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중간에 스틸을 긁었다. 아니면 니코와 저스틴의 액티브 인스턴트를 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 포인트 가드는 바로 슛을 때릴 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 슈팅 타이밍에 스틸을 긁으면은 스틸 동작 중에는 방해가 묻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상대 센터입니다. 센터가 2초 이상 공을 들고 있는 게 아니면 긁지 마십시오. 애초에 포인트 가드가 센터의 공을 스틸 시도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스틸을 시도하다가 상대 센터가 외곽으로 패스하고 스크린을 걸어버리면은 포인트 가드는 속수무책으로 스크린에 걸립니다. 그럼 상대 포인트 가드가 오픈을 막겠죠? 그럼 3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상대가 투빅일 경우에는 센터가 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애초에 진입은 파워포워드가 하거든요. 근데 센터가 공을 가지고 있다? 패스가 삥났거나 파워포워드에 득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땐 적극적으로 긁어주세요. 왜냐? 상대 포인트 가드는 어차피 우리 스코어가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대 파워포워드입니다. 파워포워드가 좀 복잡한 게 파워포워드는 종류가 두 개예요. 앨리스와 같은 수비형 파워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센터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얘네들이 골 밑에서 스크린을 걸어버리면 포인트 가드는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스코어링을 하는 포인트 가드 파워포워드의 경우에는 계속 긁어내십시오.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 단톡방에 있듯이 투빅 수비할 때 기본적인 포인트 가드 역할은 파워포워드의 공을 뺏는 겁니다. 다만 레노의 지주 포스트업, 흔히 어깨빵이라고 하죠. 같이 모션이 긴 경우에는 해당 모션이 완전히 끝나야 스틸이 가능하며 루시의 유로 스텝 덩크 같이 이미 스텝부터 덩크로 판정되는 선딜이 긴 경우에도 해당 모션이 시작되면 스틸이 불가능합니다. 랜드의 지주 덩크슛, 라이트닝의 메테오 덩크, 카이토의 화려한 덩크, 제커리의 날렵한 덩크 모두 포함입니다. 덩크 모션이 한 번 시작되면 스틸이 불가능해요. 그때는 덤블 닫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몰 포워드입니다. 사실 포가한테 가장 밥이에요, 이 친구들은. 여건만 된다면 가장 뺏어오기 쉽고 드리블 중심 포지션이기 때문에 공을 계속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을 오래 잡고 있으면 스틸 당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특히 드리블 제한에 걸린 상대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긁고 넘어가 주십시오. 루이즈가 셀프로 드리블 제한 상태에 걸렸거나 다른 친구들이 드리블을 치다가 우리 팀과 충돌이 있어서 드리블 제한 상태에 걸리면은 긁었을 때 스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포인트 가다 상대 스몰 포워드를 마킹하는 입장에서 지역 수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스몰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상대 포가랑 붙어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특히 우리 팀과 디스코드를 활용하고 있다면은 커버콜 요청하고 가가지고 계속 긁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포워드가 상대 득점 메인 스코어다라고 하면은 스피드 X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긁어보세요. 다만 스피드 X는 스프린트 스텝 사용 중에 스틸 당할 확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스피드 X의 경우에는 스틸을 긁기보다는 수비를 완벽하게 한다. 얘는 상대 득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슈팅 가드입니다. 슈팅 가드도 가드 계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드리블 능력치가 높아요. 그래서 파이어킹, 시어와 같이 딸깍으로 점수를 넣을 수 있는 애들은 셀프로 드리블 제한에 걸려 있거나 막히지 않은 이상 스틸을 긁지 말고 얌전히 마크나 하십시오. 이 친구들한테는 스틸 긁는 것보다 수다쟁이로 방에 세게 묻혀주고 우리 센터가 리바운드 따르길 바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스몰 포워드와 비슷하게 테일러 미사키와 같이 드리블을 오래 길게 끌고 가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내 마크 근처에 드리블로 도착을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그들을 마크할 때 드리블 모션 사이사이 긁어주시면 생각보다 스틸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드리블 모션 사이사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일창하게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연계 드리블 계열은 다양한 드리블 스킬을 연속해서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발동하는 스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의 받는 속도, 서버의 지연 속도 등으로 인해서 치 판정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소위 드리블이 끊기는 순간이죠. 이때 긁어주면은 드리블 수치와 상관없이 스틸이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포인트 가드인데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가드를 공을 뜯어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던 겁니다. 가장 드리블 수치가 강한 편 중에 한 포지션이에요. 볼 핸들링이 워낙 좋고 애초에 키평을 담당하는 포지션인 만큼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스틸은 뜨지 않습니다. 그냥 포인트 가드한테는 열심히 마크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애초에 스틸을 할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지역 수비로 가운데로 몰아넣고 우리 센터가 블락을 하고 내가 그 공을 닿기로 줬고 이걸 계속 등격으로 반복하다 보면 대량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 포인트 가드처럼 영향가 없는 걸 스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손해만 보지. 다만 스틸이 불가능함에도 스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치, 레나와 같은 러닝 스틸 계열, 보아와 같은 다이빙 스틸 계열이 그 예시인데요. 사실 이것도 스틸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해당 스틸 기술에 달려있는 부가 옵션인 이동 기술을 통해서 상대의 스크린을 뚫어낸다라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배치 보아의 경우에는 이동 스틸에 볼 핸들러의 슛 성공 확률 15% 감소 디버프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대 스코어에게는 틈이 날 때마다 해당 디버프를 끼얹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배치, 보아, 레나, 야스민의 경우 스틸 기술을 스크린 돌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 보아, 레나는 생각보다 러닝 스틸의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운데 자체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나타내 본다면 스크린이 이렇게 쳐져 있을 때 배치 레나는 여기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위치까지. 그럼 여기 있던 상대 스코어는 방해가 없겠죠. 다만 야스민의 경우 모션이 엄청 간결하고 이동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레나와 같이 했다가는 여기서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오픈 3점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야스민의 경우 팁스로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옆쪽으로 감자 껍질을 깎는다는 느낌으로 쳐내듯이 방해를 붙이셔야 됩니다. 스틸 판정도 엄청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해가 안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점 스크린 뚫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스틸과. 사실 스크린을 뚫는 것도 포인트 가드의 메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상대 포인트 가드가 상대에게 스크린을 받아가지고 득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미스매치를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의 수비 공격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하는 포인트 가드 스킬 중에 하나가 빠른 수비 로테이션입니다. 밀착 마크키 두 번을 동시에 순간적으로 입력하면은 방향에 따라 가지고 살짝 움직이는데요. 이 움직이는 동안 스크린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배치, 보아, 레나와 같이 스크린 중심을 뚫어내는 플레이는 불가능하지만 스크린의 얇은 사이드 정도는 얼마든지 뚫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빠른 수비 로테이션 자체가 후딜이 길어서 추천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1월에 패치가 들어오죠. 빠른 수비 로테이션에 방위율 증가가 패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채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스크린 뚫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별개로 여러분들이 야스민을 하시다가 대시를 내가 분명히 썼는데 방해가 안 붙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야스민의 대시기, 전력 질주의 경우 대시의 후딜, 야스민이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까지는 방해가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수비 로테이션이나 팁스틸로 후딜을 캔슬해주는 택틱을 연마하거나 미리 상대의 플레이를 읽고 슈팅보다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셉트의 확률 증가 파트인데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심오합니다. 제가 증명해낼 자신도 없고 설명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드의 천공일주님이 카페에 쓰신 걸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파트가 조금 집중력과 이해력을 많이 요하니까 10 시까지 딱 깔끔하게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녹화 끊어.